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느로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 경제와 생활에서 배운 내용을 총정리해보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84쪽 1.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수요라 하고 일정 기간, 일정한 가격에서 상품을 구입하려는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요가 무엇인지, 수요량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욕구를 공급이라 하고 일정 기간, 일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려는 상품의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한다. 공급과 공급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질 때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수요량, 공급량이 만났을 때 그러면 시장 가격도 형성되고 시장 거래량이 결정된다.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4. 가격의 변화 외에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소득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소비자 수의 변화, 소비자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 변화,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소비자가, 그 다음에 대체재, 보완재의 가격 변화,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 그 다음에 필수품 여부, 필수품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다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팔려는 사람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공급량을 늘리겠죠.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내려가면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으니 공급량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 다음 6번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커지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수요가 커진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지면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물건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 다음 85쪽에서 생각 넓히기,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과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땡땡 지방 우정청이 잇따라 우체국을 폐쇄하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우체국이 폐쇄되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우체국을 폐쇄하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장애인과 노약자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우체국에 가려면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20분마다 한 번 다니는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왔던 우체국이 왜 없어지는 것일까? 땡땡 지방 우정청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임대료가 오른 곳이 많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체국을 폐쇄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우체국이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효율성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냐,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부딪히게 되죠. 그럼 밑에 보면 우체국이 경제적 효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쪽에 가치를 더 두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경제적 효율성과 그 다음에 공공성 중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둘 것인지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경제적 효율성의 가치를 두더라도 꼭 지켜야 할 것은 지켜서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의 가치를 두더라도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공공성 중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둘 것인지 생각해보고 결정한다. 경제적 효율성의 가치를 두더라도 꼭 지켜야 할 것은 지켜서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학습에서 86쪽입니다. 국민소득과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GDP라고도 하는데요. 한 가정의 경제 능력을 알려면 가족 전체의 소득 크기를 보아야 하듯이 국민소득은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한다. 국내 총생산은 국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1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을 모두 합해서 구한다.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것의 합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GDP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표에서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생산활동을 골라 계산해 봅시다. 활동 내용, 우리나라에서 찰스가 컴퓨터를 만들었다. 90만원. 그 다음에 활동 또 보면
네, 미국에서 갑돌이가 컴퓨터를 만들었다. 미국에서죠. 그럼 이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올해 시집을 출판했다. 작년에 나온 책을 구입했다. 작년은 안 되겠죠.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올해 미국에서는 안 되고 작년도 안 되고 그 다음 우리 학교 건물을 청소하는 분의 월급이 1200만 원이다. 우리 교실을 매일 청소하는 나의 노력. 이것은 학교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들어가지만 교실 청소하는 나의 노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봉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 좀 더 보겠습니다. 국내 총 생산은 국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1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을 모두 합해서 구하는 것이므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1. 우리나라에서 만든 컴퓨터 90만 원, 올해 출판한 시집 2천만 원, 청소 인건비 1200만 원이다. 따라서 국내 총 생산은 모두 더한 거죠. 3290만 원이다. 국내 총 생산이 많아지면 경제가 성장했다고 할 수 있으며 올해의 국내 총 생산량을 작년의 국내 총 생산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소득이 무엇인지, 국민소득은 국내 총생산으로 결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국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그리고 1년 동안만, 그리고 1년 동안 안에 생산한 재화 서비스의 합이죠. 시장 가격의 합입니다. 그러면 87쪽 보겠습니다. 국민 경제 활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죠. 네, 수출액, 교역액, GDP, 네, 소비자 물가 동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는 수출액. 그 다음에 교역의 GDP죠. GDP. 국내 총 생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그 다음 3번 그림으로 가볼까요? 네, 고용량 실업률이죠. 그러면 고용률. 얼마나 취직을 했는가,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실업률은 취직을 못한 거죠.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률. 그 다음에 여기는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경제 성장률. 네, 이런 지표들이 국민의 경제활동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단원 경제와 생활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